안녕하세요. 마음 쉼터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7년간 교수가 된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부교수로 승진하던 바로 그날 첫사랑이 과부가 되었다며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좋게 헤어지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식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식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작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안에서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이 진한 맛을 내고 있었고, 갓 지은 쌀밥 냄새와 어우러져 마음까지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남편 민준 씨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부교수로 임용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수한 집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저는 남편이 학자의 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쌀 한 톨, 반찬 하나 걱정하지 않게 내조에만 힘썼습니다. 그저 남편이 존경받는 지식인으로 우뚝 서는 것, 그것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밥상을 보며 소박한 기쁨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행복이란 이처럼 단순한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그가 시간 강사 시절에 사준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사람의 기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설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죠. 그는 식탁 의자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차린 따끈한 밥상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다정하게 된장찌개를 한 그릇 떠서 그의 앞에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식기 전에 어서 먹어요. 오늘 찌개 정말 맛있게 됐어요. 당신 좋아하는 두부도 듬뿍 넣었어요. 민준 씨는 찌개를 한 번, 그리고 저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한숨 소리가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처럼 이 좁은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찌개 그릇을 살짝 옆으로 밀어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곧 문 앞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떨리는 두 손을 감추려 식탁 아래에서 꽉 마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학교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 가방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합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선명하게 인쇄된 글자들이 제 눈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귀는 멍멍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와 같은 학자다운 그러나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좋은 아내였다는 거 알아. 나랑 우리 민서를 위해 정말 많이 희생했지.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밥 해 먹고 옷 입는 게 전부가 아니야. 영혼의 교감이라는 게 필요해.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영혼의 교감이요? 7년 동안 당신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고 민서를 키워낸 건 교감이 아니었나요?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교양이 있었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건 의무였지 사랑은 아니었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 사이엔 너무 큰 격차가 있어. 나는 학문적인 고민,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당신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사유의 세계를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유진이가 돌아왔어. 남편이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대. 유진이라는 이름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의 첫사랑, 그가 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고고하고 우아한 여자였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감정에 젖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필요해. 남편을 잃은 그녀를 보니 내가 그녀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 우리가 놓쳐버린 청춘의 시간들을 보상해주고 싶어. 저는 7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는 완전히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강지처인 저와 이혼하고 방금 과부가 된 옛사랑에게 돌아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남자. 그리고 그것을 책임감이자 진정한 감정에 충실한 삶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와 이 가정에 대한 당신의 책임은 어디로 갔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위선적인 고상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손해보게 하진 않을 거야. 이 아파트는 민서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질게. 당신에게는 2억 원을 줄 테니 고향에 내려가서 작은 가게라도 시작해. 당신은 이런 복잡한 서울보다는 시골 생활이 더 어울려. 우리 서로에 대한 마지막 존중을 지키는 의미에서 평화롭게 헤어지는 게 어떻겠어. 식탁 위의 된장찌개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찌개, 그릇과 이혼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제 희생은 이 촌스러운 된장찌개처럼 값싸고 하찮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와인과 촛불, 그리고 교향곡이었지 부엌의 연기 냄새와 저의 헌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서재로 건너가 잠들었고 서명하지 않은 이혼 서류와 함께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딸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민준 씨의 딸로 친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민준 씨와 결혼했을 때 민서는 9살이었고 유난히 몸이 약하고 깡마른 아이였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민서에게 직접 죽을 끓여 먹이고 약을 챙기고 아이가 열이 날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간호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저는 이 신성한 모정이 민준 씨를 붙잡아 줄 것이라 혹은 최소한 민서가 저를 키워준 엄마의 편에 서서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젯밤 빳빳하게 다려준 하얀 교복을 입고 있었죠.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느꼈는지 민서는 현관에서 멈칫하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굳게 닫힌 아빠의 서재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불러 안아주며 위로를 구하려던 순간 민준 씨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민서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민서야, 이리 오렴.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단다. 중요한 얘기야. 나무 문이 쾅 닫히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와 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시간은 마치 쓰디 쓴 커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30분이 한 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투는 소리 대신 민준 씨의 나직한 속삭임과 가끔 섞여 나오는 민서의 네, 알겠습니다. 하는 순종적인 대답만이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조여왔고 막연한 불안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밖으로 나왔지만 아이는 평소처럼 제 품에 달려와 안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가슴 앞에 팔짱을 낀 채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낯설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무슨 얘기 하셨어? 아빠한테 말해줘. 엄마 아빠 헤어지는 거 싫다고. 응? 민서는 마치 미리 짜인 대사를 읊기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린 목소리지만 어른의 잔인함이 담긴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연 아줌마, 아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제 생각엔 그냥 서류에 도장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는 아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했니? 아줌마가 7년 동안 너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민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심장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그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줌마는 좋은 분이지만 아빠와는 수준이 맞지 않아요. 아줌마는 시장 가서 채소값 깎는 거나 돼지고기 값 오르내리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하지만 유진 아줌마는 달라요.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할 때 민서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존경심이었습니다. 유진 아줌마는 교양 있는 분이에요. 유아를 감상할 줄 알고 클래식 음악을 들을 줄 알고 아빠와 문학에 대해 대화할 줄도 알아요. 얼마 전에 아빠가 저를 데리고 가서 만났는데 저한테 좋은 책도 선물해 주셨어요. 유진 아줌마 옆에 있을 때 아빠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 감정이 풍부해진대요. 아줌마가 정말 아빠를 사랑한다면 아빠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그게 바로 고상한 사랑이래요. 아줌마.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차갑게 식어 힘없이 늘어뜨려졌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잠들 때 부채질해주던 밤들, 한 땀 한 땀 꿰매주던 옷들. 이 모든 것이 제가 평생 알지도 못했던 몇 점의 그림과 사치스러운 클래식 음악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제가 온 마음으로 키운 아이가 이제는 제 무식함과 촌스러움을 아버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서재에서 나와 민서의 등 뒤에 서서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찬 그러면서도 연민을 가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봤지, 서연아? 아이들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해. 민서조차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데 설마 당신만 모르진 않겠지. 아이를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좋게 끝내자. 저는 부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부터 위선적이고 거만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집 벽돌 하나, 그릇 하나까지 제 땀으로 채워졌건만 이제는 제가 가장 어리석은 조연이 되어버린 희극무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마비될 듯한 고통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자존심이라는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조용한 골목에 숨겨진 한 정원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가 글 쓸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찾던 곳이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것은 산산조각난 제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민준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선이 살짝 파인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하얀 피부가 돋보였습니다. 화장은 정성스럽게 했지만 간 남편을 잃은 슬픔을 연기하려는 듯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를 보자 유진은 황급히 일어서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자신인 것처럼요. 유진은 먼저 다가와 1년 내내 집안일에 거칠어진 제 손을 그녀의 부드럽고 잘 관리된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그러더군요. 너무 지쳐서 영혼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고요. 언니는 좋은 분이시잖아요. 마음도 넓으시니 그이가 남은 인생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네. 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손을 뺐습니다. 눈앞에 서툰 연극을 보며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유진 씨,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이런 삼류 드라마 같은 연기는 그만하죠. 내 남편을 원한다면 가지세요. 하지만 내 7년 세월의 땀과 눈물은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민준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학자다운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재산분할 합의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내가 분양받은 거라 법적으로 내 개인 재산이야. 이제 민서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집은 내가 갖겠어. 당신은 시골로 내려가 사는 게 능력에도 맞을 거야. 내가 2억 원을 줄 테니 이걸로 작은 장사라도 시작해봐. 어때? 2억 원. 그 숫자는 너무나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결혼 전 구입이라는 것은 빚더미에 앉은 텅 빈 껍데기 아파트였다는 사실을 그는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 밤낮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은행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간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의 교수 월급은 책을 사고 손님들에게 커피나 사주는데 쓰기에도 빠듯했으니까요. 저는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식인의 탈을 쓴 치졸한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탐욕에 취한 자들에게 이성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단호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서명하죠. 내 7년 청춘과 헌신을 2억 원에 사다니 정말 싸네요. 하지만 민준 씨, 그 빌어온 행복을 누리려면 건강 잘 챙겨요. 인과응보라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날 밤 집은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민준 씨는 민서를 데리고 유진의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모녀의 정을 쌓기 위해서라더군요. 차가운 벽에 둘러싸여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드라마 속 연약한 여자들처럼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창고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 가방은 7년 전 수많은 희망과 꿈을 안고 시댁으로 들어올 때 끌고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쓰라린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는 저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산 소박한 옷가지와 값싼 개인 용품들만 챙겼습니다. 민준 씨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준 화려한 원피스나 하이힐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들을 옷장에 가지런히 걸어두며 제가 한 번도 진정으로 속한 적 없었던 화려하지만 거짓된 삶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에는 제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었죠. 가방 지퍼를 잠그기 전 저는 거실로 나가 천장 구석에 달린 작은 보안 카메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년 전 배달 나갈 때 집을 보기 위해 설치했던 것이었죠. 민준 씨는 집안의 사소한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그것이 오래전에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조용히 낡은 메모리 카드를 빼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메모리 카드를 끼워 넣었죠. 카메라의 신호등이 빨갛게 한번 깜빡이더니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저의 떠남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편지와 열쇠 꾸러미를 올려놓았습니다. 시들기 시작한 장미꽃 병 바로 옆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몇 줄만 적었습니다. 당신 뜻대로 빈손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은혜와 빚은 깨끗이 갚아야죠. 내 땀으로 채워진 이 집에서 부디 그녀와 단잠 주무시길. 저는 가방을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바닥을 구르는 바퀴 소리가 부서지는 제 마음처럼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며 저의 7년 청춘은 과거 속에 갇혔습니다. 서울의 밤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보도 위에 제 길고 외로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사를 위해
외곽에 임대한 건조식품 창고에서 임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은 간이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갔고 주위는 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말린 나물과 버섯 냄새가 퀴퀴하게 뒤섞여 있었죠.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서 보낸 첫날 밤. 시원한 에어컨도 푹신한 이불도 없었지만 저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짐을 덜었기 때문일 겁니다. 더 이상 오늘 남편이 뭘 먹을지, 아이가 뭘 입을지 걱정하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제가 주문 처리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민준 씨는 고급 아파트에서 얻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제 잔소리가 없으니 그의 인생은 시와 음악으로 가득 찰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혹독한 현실은 그의 예상보다 빨리 닥쳐왔습니다. 제가 떠난 지 일주일 만에 각종 고지서와 독촉 문자가 그의 휴대폰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 다음엔 인터넷과 케이블 TV 요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온 아파트 대출이자 납입 독촉 문자였습니다.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사업자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에 세상 만사가 저절로 해결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이제 그 자금줄이 끊기자 문자에 찍힌 숫자들은 그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햇볕이 뜨겁던 어느 날 정오, 제가 한창 상품을 포장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직 바꾸지 못한 남편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 민준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갈 거면 이번 달 전기세랑 수도세는 내고 가야지. 관리사무소에서 수도 끊겠다고 하잖아. 은행에서도 독촉 문자 오고. 왜 예전처럼 안 내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쾌하지만 비웃음이 가득한 웃음이었죠. 민준 씨, 당신이 집주인이잖아요. 등기부등본에도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7년 동안 얹혀 살던 사람이고 이제 나갔잖아요. 책임은 당연히 당신한테 있죠. 내가 왜 당신이 새 여자 들여서 살 집에 공과금까지 내줘야 하죠. 전화기 저편에서 민준 씨는 당황하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유를 원했으면, 미인의 가장이 되고 싶었으면 자기 앞으로 온 고지서부터 스스로 해결해야죠. 그럼 이만.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린 뒤 다시 박스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접착 테이프가 착착 감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못난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죠. 그들은 지갑이 비고 삶이 엉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조강지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떠난 후 민서는 자신의 짐을 챙겨 아빠와 유진 아줌마와 함께 그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마치 새 장문이 열린 새처럼 자신이 꿈꾸던 상류층의 화려한 삶이 시작될 것이라 믿으며 들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유진은 완벽한 새엄마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옷띠라며 몇 벌 사주었지만 사실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유행 지난 재고 떨이 상품이었습니다. 민서는 기뻐하며 유진과 셀카를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지적인 가족, 진정한 의미의 엄마를 선물해 주신 유진 아줌마께 감사해요. 저는 휴대폰 화면으로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런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된 화려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2주도 채 되지 않아 유진의 게으르고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없으니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곱게만 자란 유진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민서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다 컸으니 집안일도 좀 배워야지. 그래야 나중에 아빠처럼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지. 그 결과 평생 설거지 한 번 해본 적 없던 민서는 허리가 휘도록
바닥을 닦고 산더미 같은 빨래와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유진이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연 후에는 더욱 심했죠. 민서가 기대했던 우아한 식사는커녕 식어 빠진 배달 음식이나 대충 끓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유진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잡지를 보거나 마스크팩을 하며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민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부드럽지만 가시 돋친 말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그렇게 하면 내가 새로 한 네일아트 망가지잖아. 옛날 엄마는 대체 너한테 뭘 가르친 거니? 민서는 수준 높은 엄마와 촌스러운 아줌마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깎아놓은 과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스스로 부엌으로 내려가 남은 음식을 뒤져야 했죠. 희미한 부엌 불빛 아래서 싱크대에 가득 쌓인 더러운 그릇들을 보며 민서는 분명 가슴 아픈 비교를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뱉어놓은 말 때문에, 그리고 아빠 앞에서 자신을 치켜 세워주는 유진 때문에 아이는 여전히 행복한 새 가정의 딸 역할을 연기하며 꾹 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제가 그 집을 나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좁은 창고에서 나물과 버섯 냄새에 파묻혀 제 인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민준 씨와 유진은 세기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달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민준 씨는 서둘러 청첩장을 찍었습니다. 아마 밤이 길면 꿈도 많아질까 두려웠거나 혹은 유진이 과부라는 꼬리표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릴까봐 조바심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제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원이 건넨 것은 벨벳 재질의 붉고 고급스러운 청첩장이었습니다. 위에는 민준 씨와 유진의 이름이 금박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청첩장을 손에 들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조강지처인 저를 결혼식에 초대한 겁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 조롱이었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시키려는 심리적 공격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청첩장은 잘 받았겠지. 당신이 와서 우리 부녀의 행복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우린 배운 사람들이니 헤어져도 친구로 지낼 수 있잖아.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그날은 학교 총장님과 여러 지성인들이 오시는 자리니 어리석게 소란 피우거나 망신당할 짓은 하지 마. 식이 끝나면 5천만 원을 더 붙여줄게. 7년 부부의 정으로 생각하고. 저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누군가 내 얼굴에 푼돈을 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7년의 청춘, 그의 딸을 돌본 수많은 밤, 그가 단 한 번도 설거지하지 않고 먹었던 따뜻한 밥상, 그 모든 것의 대가로 5천만 원이라니. 그의 눈에 제 명예와 침묵의 가치는 고작 그 정도였을까요? 그는 제가 난동을 부릴까봐 제 무식한 입이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부교수의 이미지를 망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제 변호사가 완벽하게 준비해둔 두꺼운 빚 증명 서류철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가 걱정하는 것처럼 욕설이나 저주를 퍼붓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 이모티콘과 함께 짧은 문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갈게요. 축복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인격에 걸맞은 아주 큰 선물을 들고 갈 거니까요.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창고의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출정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민준 씨와 유진의 결혼식은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늘 갈망하던 수준에 딱 맞는 곳이었죠. 연회장은 수천 송이의 수입 백장미로 장식되었고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상류층 인사들의 가식적인 웃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며 이재혼 커플에 대한 수군거림을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코발트 블루 색상의 실크 원피스를 매만지고 차분한 붉은색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오늘 저는 된장이나 팔던 촌부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으러 온 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제 옆에는 지난 2달간 묵묵히 저와 함께 증거를 수집해 온 정 변호사님이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연회장으로 들어선 순간 사회자는 무대 위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김민주님과 신부 최유진님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떨어져 있었지만 오늘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장벽과 인생의 굴곡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화려하고 상투적인 말들을 들으니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장벽이란 바로 저 민준 씨의 발판이 되어주기 위해 청춘을 바친 아내와 유진의 불쌍한 죽은 남편이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멋진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와인잔을 든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옆에서 이너라인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몸매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객들과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제가 나타나자 근처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무대를 향해 단호한 눈빛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웃고 있던 민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의 미소는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초라하고 눈물 짓는 여자가 아니라 기품 있고 냉철하며 날카로운 서연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팔을 꽉 붙잡았고 날카로운 손톱이 비싼 양복 옷감을 파고들었습니다. 옆에서 유진의 드레스 자락을 들고 있던 민서는 저를 보자 고개를 푹 숙이며 7년간 자신을 키워준 엄마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동정심은 제가 베풀어서는 안 될 사치였으니까요. 저는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배신자들의 양심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본 민준 씨는 황급히 중앙에서 벗어나 계단 아래로 내려와 제 앞을 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에어컨은 꽤 쌀쌀했는데도 말이죠. 그는 목소리를 낮춰 하객들 앞에서 애써 예의를 차리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여기 왜 왔어? 돈 받았으면 조용히 시골에 있으라고 했잖아. 난동이라도 부리려는 거야? 경비 어딨어? 저는 그의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 진정해요. 나를 초대한 건 당신이잖아요. 평화롭게 헤어지자고 했고 나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오늘은 약속대로 결혼 선물을 주러 온 것뿐인데 설마 손님을 쫓아내려는 건 아니겠죠. 말을 마친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가 무대 위로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거대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소문 속에 그 촌스러운 전처, 바로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대형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신랑 김민준 씨와 신부 최유진 씨. 민준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날 수 있도록 우리 부부는 교양 있게 헤어져야 한다고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양을 지키려면 모든 것이 공평해야만 합니다. 유진은 무대 위에서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덩치 큰 정 변호사님이 단단한 팔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검은색 서류 가방을 화려한 샴페인 타워가 놓인 주빈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딸깍하고 가방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축의금 봉투나 선물 상자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란색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로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지난 7년간 짊어졌던 인내의 무게처럼 묵직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떨고 있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이 당신 것이고 돈도 당신이 벌었으며 나는 빌부터 사는 식충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모든 분들 앞에서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 가족의 상세한 자금 흐름 내역서입니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렸는지,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제가 서류철을 펼치자 빼곡한 숫자들이 적힌 하얀 종이들이 신랑 신부 뒤에 대형 LED 스크린에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원래는 그들의 로맨틱한 웨딩 영상이 나와야 할 자리였죠. 연회장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박사 과정 등록금 납입 내역, 김민준 부모님 3년간의 병원비 및 치료비, 강남 고급 아파트 월별 원리금 상환 내역, 모든 송금은 농산물 직거래 쇼핑몰 대표 박서연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 씨의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늘 내가 무식하고 된장 냄새밖에 모른다고 말했죠. 하지만 당신이 아나요? 그 된장과 나물들이 매달 수억 원의 매출을 올려 당신의 헛된 명예를 지탱해 왔다는 것을. 총 7년간 제가 당신 가족을 위해 쓴 돈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집이 당신 거라고요? 은행 기록은 대출금 100%가 제 피땀으로 상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민준 씨는 무대 아래에서 잿빛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몹시 약하고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 다 내가 벌어서 준 돈이잖아. 저는 웃으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교수 월급 500만 원으로는 좋은 옷 사입고 친구들 커피 사주기에도 바빴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 납부 내역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던 건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인데 당신은 제 침묵을 이용해 저를 짓밟았어요. 정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을 손에 쥔 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빈 여러분,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재산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를 포함한 관련 자산은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며 김민준 씨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박서연 씨는 김민준 씨의 개인 재산 형성에 기여한 10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김민준 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빚더미라는 숫자와 집을 송두리째 이를 위기에 처하자 요진의 안색은 날씨보다 더 빨리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민준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당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저 여자는 멍청한 시골뜨기라 속이기 쉽다며. 근데 이게 무슨 빚더미야? 미리 말해두는데 난 당신 빚까지 짊어질 생각 없어. 유진의 말은 민준 씨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동시에 고고한 첫사랑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아래에 있던 하객들은 놀라움에서 점차 수군거림과 손가락질로 바뀌었고 경멸의 눈빛이 무대 위에 두 주인공에게 꽂혔습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웅성거리는 소리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가벼운 화장마저 지워져 두려움과 노쇠함이 깃든 주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식인으로서의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1년 내내 부엌에 처박혀 머리도 제대로 못 빗는 여자가, 컴퓨터 켤 줄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수십억을 벌겠습니까? 저 돈은 전부 제가 강의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번 돈입니다. 제가 저 여자에게 맡겨놓은 것뿐이라고요. 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다음 슬라이드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건조한 숫자가 아니라 시내의 여러 국제학교와 고급 레스토랑 체인의 식자재를 공급한 수백 건의 계약서 사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대표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박서연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근 3년간의 개인소득세 납부 내역서가 떴습니다. 제가 낸 세금 액수만 해도 민준 씨가 대학에서 받은 총수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민준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스스로가 부교수이고 높은 안목을 가졌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정작 당신 아내가 부엌문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군요. 당신이 먹던 맛있는 음식, 입던 좋은 양복, 민서의 비싼 국제학교 학비, 이 모든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나요? 당신은 손으로 하는 장사를 천하게 여기고 된장 냄새를 역겨워했지만 바로 그 천한 장사가 지난 7년간 당신의 고상한 체면을 먹여 살린 겁니다. 연 의장이 다시 한번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민준 씨의 동료들, 평소 그에게서 무식한 아내에 대한 하소연을 듣던 고상한 교수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의 여자가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묵묵히 남편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능력 있는 사업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입만 벙긋거릴 뿐 다리는 주저앉을 듯 후들거렸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은 그의 화려한 위선을 벗겨내고 무능하고 은혜를 모르는 한 남자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재정적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인간적인 배신이 뒤따랐습니다. 민준 씨 옆에 서 있던 유진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극도의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떠 있는 빚더미와 재산 가압류 결정문을 보더니 이내 계산적이고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안락한 교수 부인으로서의 삶이 산산조각 나고 대신 10억 원이 넘는 거대한 빚이 떠올랐을 겁니다. 유진은 민준 씨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살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죠. 그녀는 자신이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도 가슴에 달린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귀에 바싹 다가가 도끼 서린 말을 내뱉었고 그 말은 연회장 전체에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준 씨, 설명해봐요. 당신 부자라며 집도 차도 다 당신 거라며 근데 왜 전처 빚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난 당신 덕 좀 보려고 결혼하는 거지. 당신 빚 갚아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나 원망하지 마. 유진의 말은 결혼식의 성스러운 분위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방금 전까지 진정한 사랑, 영혼의 동반자라 칭송했던 여자를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연약하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던 모습, 뒤에 이토록 속물적이고 잔인한 영혼이 숨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래에 있던 하객들은 비웃기 시작했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20년의 깊은 사랑이라더니 결국 돈 보고 붙었다가
빚더미 앞에서 도망갈 궁리나 하는 속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내 인생 최고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거짓된 가면들을 찢어밟히고 있었으니까요. 유진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느끼고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민준 씨의 팔을 놓고 마치 아무 관련 없는 사람처럼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 씨는 유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랑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극심한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방금 부유했던 조강지처를 잃었고 이제 결혼식 당일 속물적인 애인마저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 변호사님에게 결정타를 날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고상한 명예에 치명타를 가할 한방이었죠. 무대 위에 LED 스크린이 잠시 꺼졌다가 한 영상 클립과 함께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웨딩 사진이 아니라 저희 집 거실 보안 카메라에서 추출한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몰래 메모리 카드를 바꿔 끼워 놓았던 바로 그 카메라였죠. 화면에는 6개월 전의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으로 저는 민준 씨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먼 지방으로 배달을 가 있었습니다. 아늑한 거실,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 산 소파 위에서 민준 씨와 유진이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유진의 허리를 감쌌고 유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 이상의 친밀하고 애정 어린 행동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때 유진의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고 말기암으로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속 민준 씨의 목소리가 똑똑히 울려 퍼지며 연회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당신 그 늙은 남편 곧 갈 거야. 그 인간 죽고 나면 저 촌스러운 서연이랑 이혼할 핑계를 찾을게. 저 여자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늙고 못생겨서 밥맛만 떨어져. 오직 당신만이 이 집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 유진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킥킥거렸습니다. 약속한 거다. 나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 과부 소리 듣는 것도 싫으니까 바로 나 데리러 와야 해. 영상이 끝나자 소름 끼치는 침묵이 공간을 뒤덮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수군거림은 이제 공공연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 씨가 꾸며낸 감동적인 첫사랑 재회 이야기 뒤에 이토록 비열하고 부도덕한 배신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 집에서 제 피땀 위에서 불륜을 저질렀고 유진의 죽어가는 남편을 잔인하게 저주했습니다. 민준 씨는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죠. 유진은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수백 명의 상류층, 하객들 앞에서 위선이 벗겨진 것에 대한 극도의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이것을 추악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혼식은 축복의 날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격에 대한 장례식입니다. 폭풍우가 연회장을 휩쓸던 그 순간 작은 그림자 하나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아이는 아까부터 무대 뒤편에 숨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보았고 유진의 계산적인 말을 들었으며 아빠가 불륜을 저지르는 영상까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던 모범적인 아빠와 완벽한 새엄마의 이미지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은 16살 소녀의 여린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민서는 민준 씨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빠, 거짓말쟁이. 아빠는 서연 아줌마가 빌부터 산다고 했잖아요. 돈도 못 번다고 아빠가 아줌마를 먹여 살렸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민준 씨는 당황하며 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서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민서는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무섭고 낯선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요. 아이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고통, 그리고 뒤늦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밤을 새워 열을 내리게 해주던 일, 제가 끓여주던 따뜻한 밥, 매일 아침 빳빳하게 다려주던 교복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이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서연 아줌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진을 향해 돌아보며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를 아낀다고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했죠. 알고 보니 그냥 돈이나 밝히는 사기꾼이었잖아. 내 아빠를 뺏고 나를 속였어. 난 당신들이 싫어. 이 거짓된 결혼식도 싫다고. 민서의 절규는 이 위태로운 가정을 잇고 있던 마지막 희미한 끈마저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아이는 가슴에 달았던 들러리 코사지를 뜯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지시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연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큰 문 뒤로 사라지며 뒤에는 처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따라가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유진의 실체를 밝히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한 무고한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니까요. 저는 몸을 돌려 무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촛농처럼 녹아내리는 밀랍 인형처럼 굳어있는 민준 씨와 유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와 유진의 인생에 진짜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상하고 품위 있던 하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경멸과 혐오감이 서려 있었죠. 민준 씨가 그토록 존경하고 잘 보이려 애썼던 대학교 총장님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신랑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그 몸짓 하나가 민준 씨의 야심찼던 교수 경력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텅 빈 무대 중앙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짓밟힌 백장미와 엎질러진 와인이 붉은 카펫 위에 핏자국처럼 낭자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는 그를 이성적인 지식인에서 통제불능의 야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핏발 선눈으로 저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그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건장한 팔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호텔 경호팀과 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비싼 턱시도는 먼지로 더러워졌고 그 모습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유진은 벽 구석에 숨어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질려 민준 씨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사랑 대신 공포와 도망갈 궁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때 7년간 부부의 연을 맺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그 남자가 이제 무력감과 분노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예상과 달리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의 삶에 대한 그리고 얄팍한 인심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증오로 가득 찬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혼돈의 장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 씨, 저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 자기 집을 불태우고 낯선 부를 찾아 떠난 거니까요. 법원에서 다시 봅시다. 이번엔 합의 이혼이 아니라 재산 분할과 형사 책임까지 묻는 소송이 될 겁니다. 더 이상의 화해나 평화로운 이별은 없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민준 씨의 절망적인 고함과 유진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 남았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그 떠들썩한 세기의 결혼식 이후 민준 씨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영수증으로 복수한 아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도시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근무하던 대학도 여론의 물결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사흘 뒤 민준 씨는 교수의 품위와 도덕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정오 민준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의 자존심이었던 고급 아파트는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아한 교향곡도 예술을 논하는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피하는 시선과 무서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이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동료들도 이제 멀리서 민준 씨를 보면 슬그머니 다른 길로 피했습니다. 안부를 묻던 문자도 끊겼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군림하던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가시돋친 냉담한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다정하고 애교 많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 제사나 액땜하러 절에 간다는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민준 씨가 물으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코가 석자인데 누굴 챙겨. 당신이 끌고 온 빚더미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으니까 말 시키지 마. 절망과 분노에 찬 민준 씨는 그 화를 민서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어린 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숨막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 씨는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그날 네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서 소란만 안 피웠어도 내가 이렇게 망신당하진 않았어.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남의 편에 서서 내 아비를 해칠 수가 있어.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하얀 밥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는 반박 한마디 못하고 변해버린 아버지의 부당한 분노를 입술을 깨물며 견뎌냈습니다. 무너져가는 경력을 되살리고 유진의 냉대를 달래기 위해 민준 씨는 자신의 비자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7년간 손님 접대, 자료 구입, 출장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저 몰래 모아온 1억 원가량의 비밀 자금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속물적인 여자라 자신의 재산을 빼앗을까봐 늘 경계하며 안전한 퇴로를 마련해 두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이 외출한 틈을 타 민준 씨는 서재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인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돈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통장과 모아두었던 금괴 몇 개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허둥지둥 방을 뒤지다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정기예금은 어제 자로 전액 해지되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거래는 사전에 등록된 배우자분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OTP 인증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우자라니 그는
유진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교묘하게 그의 휴대폰을 빌려 공과금 납부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문과 얼굴을 등록해 두었던 겁니다. 그가 잠든 사이 유진은 그의 재산을 모두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이 명품 쇼핑백을 잔뜩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민준 씨를 보고도 그녀는 전혀 놀라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돈의 행방을 소리치며 묻자 유진은 태연하게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내가 땅 사서 투자 좀 하려고 잠시 빌렸어. 당신 이제 백수 됐으니까 내가 돈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냐. 그리고 그 돈 돌려받을 생각은 마. 당신이 나 속인 대가로 치자고. 민준 씨는 분노에 차 그녀의 가방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밀쳐져 넘어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쏟아져 나온 것은 땅 문서가 아니라 카지노 칩과 도박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유진은 유능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빚더미에 앉은 도박 중독자였고 빚을 갚기 위해 민준 씨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민준 씨는 눈앞의 여자를 보며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조강지철을 내쫓고 모든 것을 바쳐 얻은 것이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사기당한 치욕을 잊기 위해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유진은 본색을 드러내고 악독한 계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유로운 어머니 연기를 하지 않고 모든 짜증을 민서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민서에게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집안일을 시켰고 심지어 아이의 죽은 친엄마를 모욕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던 어느 비 오는 밤 민준 씨는 술에 취해 민서가 그릇 하나를 깼다는 이유로 아이를 또다시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유진은 옆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저것 봐. 밥만 축내고 아무 쓸모도 없잖아. 차라리 학교 그만두고 공장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해. 아빠 빚이나 갚으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서는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 다 악마야. 정말 싫어. 민준 씨는 민서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 손찌검은 부녀간의 마지막 정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민서는 뺨을 감싸쥔 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는 힘이 다할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려 텅 빈 버스 정류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두려웠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몰래 쥐어준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목매인 울음소리와 거센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 아줌마,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장부를 내던지고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비바람도 미끄러운 길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저의 보호가 필요한 불쌍한 아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버스 정류장을 비추었을 때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작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급정거를 하고 차에서 내려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민서는 제 목을 끌어안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아줌마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저는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눈물은 빗물과 섞여 입술 위로 짜게 흘러내렸습니다. 아줌마한테 와. 넌 아무 잘못 없어. 이제부터 아줌마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저의 허름한 창고의 한밤중, 그것도 이렇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크고 두꺼운 수건으로 여전히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 뜨거운 달걀죽을 끓였습니다. 죽의 소박한 향기가 피어오르며 비바람치는 밤에 춥고 습한 기운을 몰아냈고 몇 달간 우리 사이에 쌓였던 거리감마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죽 그릇을 손에 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닿자 창백했던 아이의 뺨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죽을 먹었고 먹는 내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짠 죽이 되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친엄마의 온기 없이 자라던 어린 시절부터 제가 키웠습니다. 한술 한술 밥을 떠먹이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가머니설 몇 마디에 아이는 길을 잃고 제게 등을 돌렸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탓하기보다 어른을 탓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허영심과 이기심의 희생양일 뿐이었으니까요. 죽을 다 먹은 민서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아줌마, 제가 정말 나빴어요. 아줌마가 저를 몇 년이나 키워주셨는데 저는 남의 편을 들어 아줌마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저는 유진 아줌마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빠는 그 사람이 수준 높고 예술을 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도박하고 저를 구박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저는 황급히 아이를 일으켜 품에 안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이가 제게 보여주는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아줌마, 말 잘 들어. 넌 잘못 없어. 잘못은 내 머릿속에 그릇된 생각을 심어준 어른들에게 있는 거야. 이건 꼭 기억해야 해. 학벌이나 지위 혹은 클래식 음악 같은 것들이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 친절함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가치란다. 아줌마는 배운 게 없어서 장사밖에 모르지만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알아. 이제부터 여기서 아줌마랑 같이 지내자. 우리 나물이 있으면 나물 먹고 죽이 있으면 죽 먹고 살자. 하지만 다시는 누구도 널 상처 주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민서는 제 품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후회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두 사람은 버섯 향이 배어있는 좁은 간이 침대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제 품에 파고들어 따뜻한 보금자리를 되찾은 아기 고양이처럼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저는 아이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아빠로서 자격이 없다면 제가 이모이자 엄마가 되어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주리라 결심했습니다. 저와 민서가 허름한 창고에서 평화를 되찾는 동안 고급 아파트에서는 민준 씨가 진짜 악몽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현실을 도피하려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복도를 울리는 요란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예의 바른 노크가 아니라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들의 고함과 욕설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민준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엿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빨간 페인트통과 젓갈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진이 부교수 김민준의 예비 아내라는 명목으로 빌린 거액의 도박 빚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욕설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고 민준 씨가 평소 교류하던 교양 있는 이웃들은 경악과 경멸의 눈으로 문틈을 엿보았습니다. 김민준이 어딨어. 교수라는 놈이 사기를 쳐. 내년 마누라가 우리 돈 빌려 쓰고 잠수 탔어. 네가 남편이니 네가 갚아. 안 갚으면 이 집에 불 지를 줄 알아.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치며 유진의 서명과 민준 씨의 이름으로 위조된 보증 서명이 담긴 차용증 뭉치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민준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자,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진 씨는 어디 갔죠? 그제야 민준 씨는
어젯밤부터 유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침실로 달려가 텅 빈 옷장을 뒤졌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 빚을 갚기 위해 팔지 못했던 남은 귀금속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질러진 화장대 위에는 부러진 립스틱으로 급하게 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지독하게 잔인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이제 돈도 없고 집도 곧 날아가겠네. 난 당신이랑 고생하며 살 수 없어. 난 원래 비단 옷 입고 살 팔자지 빚더미에 앉을 팔자가 아니거든. 이 빚은 당신이 대신 갚아줘. 당신이 부자인 척 나를 속인 대가라고 생각해. 잘 지내고 나 찾을 생각은 마. 쪽지를 읽은 민준 씨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아 고통과 절망에 찬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내와 딸까지 내쫓고 데려온 여자. 영혼의 동반자라 믿었던 그 여자가 그가 가장 비참할 때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사채업자들이 문에 페인트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가 튀는 소리와 욕설이 뒤섞여 호화롭던 아파트는 더러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마치 지금 민준 씨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재판이 열리던 날의 법정 분위기는 7년 전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와는 정반대로 무겁고 암울했습니다. 민준 씨는 홀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그가 입은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교수의 위험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피고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과 애원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섞인 눈빛으로 힐끗힐끗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고개를 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 변호사님과 두꺼운 증거 서류철이 있었죠.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제게 그저 과거에 알았던 타인이자 인생의 값비싼 교훈일 뿐이었습니다. 민서는 법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른들의 추한 다툼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지키길 바랐습니다. 재판은 저희 쪽에 철저한 준비 덕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각종 영수증, 그리고 공동재산의 90%를 제가 형성했다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민준 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을 뿐더러 유진에게 빼앗긴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 했고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판사님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한다. 재산에 관하여 자금 출처가 원고의 사업 소득임이 명백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고려하여 법원은 아파트 매각 대금의 80%를 원고에게 20%를 피고에게 분할할 것을 판결한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20%마저도 유진의 빚보증 문제로 인해 즉시 법원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발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판결을 들은 민준 씨는 책상 위로 쓰러지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딸, 집, 그리고 명예까지도.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민준 씨는 저를 따라와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살길 한 번만 열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살 길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고 죽을 길도 당신 스스로 걸어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때 내게 살 길을 열어줄 생각은 해봤나요? 당신의 기여도 0에 대한 대가로 20%면 충분해요. 그 돈으로 당신이 진 인생의 빚이나 갚으세요. 저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햇살 가득한 법원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고 외롭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대학의 징계 결정 통보서도 민준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수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사채업자들이 학교 정문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점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는 민준 씨를 영구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연구실문에 붙어 있던 부교수 김민준 박사 명패는 뜯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한순간의 욕정과 헛된 명예 때문에 30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를 새 주인에게 넘겨줘야 하는 날, 민준 씨는 마지막 남은 개인 물품들을 묵묵히 챙겼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이제는 아무도 읽지 않는 책, 무더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찢어진 여행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나다녔던 화려한 로비에서 이제는 경비원과 이웃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햇볕도 들지 않는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축축한 반지하 단칸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좁은 방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벽지는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막노동꾼들이 살았고 밤낮으로 욕설과 싸우는 소리, 시끄러운 스피커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한때 비단 옷을 입고 깨끗하고 조용한 삶에 익숙했던 민준 씨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의 첫날 밤, 민준 씨는 딱딱한 나무 평상에 웅크리고 누워 지붕 위로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값싼 소주 한 병을 사와 현실을 잊으려는 듯 들이켰습니다. 술에 취하자 그는 중얼거리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그년 때문에, 그 촌년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내가 교수인데 내가 왜 이런 개돼지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운명과 남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욕을 할수록 눈물은 더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가 끓여주던 된장찌개를 따뜻했던 옛 가정의 온기를 민서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가족, 지위, 좋은 집.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는 제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부수고 신기루를 좇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독과 가난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독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것은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고 무식하다거나 촌스럽다는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사업 수익으로 얻은 자금으로 저는 농산물 직거래 쇼핑몰의 규모를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고 축축한 창고에서 벗어나 번화가에 더 크고 깨끗한 매장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결합했죠. 저는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을 서연의 부엌이라고 지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제 모든 열정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은 5성급 레스토랑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집밥에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매콤한 제육볶음, 바삭한 김치전. 이 소박하고 진솔한 맛은 오히려 인스턴트 음식과 기름진 회식에 지친 도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주문 전화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일에 파묻혀 살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대충 묶던 긴 머리를 자르고 세련되고 활동적인 단발머리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펑퍼짐한 실내복 대신 35살 여성의 원숙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었습니다. 돈을 모아 국산 중형차도 한 대 샀습니다. 거래처를 다니거나 민서를 데리러 갈 때 편리했죠. 제가 차를 몰고 학교에 민서를 데리러 간 날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니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운전도
아빠보다 훨씬 잘해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예전에 허영심 많던 소녀가 아니라 속이 깊고 엄마를 위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함께 빵을 굽거나 영화를 보고 혹은 그냥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교수부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요. 몇몇 성공한 남자들이 제게 호감을 표했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충분히 가득 차서 더 이상 임시방편의 조각이 필요 없었습니다. 늦가을 서울에는 종종 차가운 소나기가 쏟아지곤 합니다.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정오, 제가 서연의 부엌 계산대에서 직원들에게 도시락 배달 순서를 지시하고 있을 때 가게의 유리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었고 찢어진 비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반짝이는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문가에서 머뭇거리며 가장 값싼 자리를 찾는 듯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안에 입은 옷은 낡고 해졌고 구두는 가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늙고 고생한 모습이라 제 직원이 노숙자가 구걸하러 온 줄 알고 정중하게 내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낡은 헬멧을 벗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남자가 민준 씨, 제 전남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한때 저에게서 된장 냄새가 난다며 비난했던 그 고상한 부교수가 지금은 참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사장이 저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장 구석진 자리로 가서는 쉰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여기 제일 싼 백반 하나요. 밥 좀 많이 주세요. 배가 고파서요. 그 광경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상상했던 통쾌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배신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을 보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연민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허영심과 배신 때문에 영광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남자. 저는 직원에게 손짓해 멈추게 하고 직접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쫓아내고 싶지도 않았고 나서서 그를 더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식사였습니다. 민준 씨는 가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료로 제공되는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는 주위의 다른 손님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즐겁게 담소하는 직장인들을 부러움과 수치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자신도 한때 그 세계의 일원이었고 존경받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실패자, 사회의 변두리를 떠도는 유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뜨거운 된장찌개를 한 그릇 뜨고 간 묻힌 아삭한 깍두기와 진한 양념의 제육볶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식판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직원에게 10번 테이블 손님에게 가져다 주라고 일렀습니다. 어린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은 제일 싼 백반 시켰는데요. 이건 스페셜 정식이잖아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가져다 드려. 오늘 비 오는데 오신 손님께 드리는 서비스라고 하고 식판이 테이블에 놓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민준 씨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찌개 그릇을 보고 멍하니 있다가 젓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노란 두부와 애호박, 파릇한 파가 어우러진 된장찌개. 그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운명의 그날 아침, 제가 끓여주었던 찌개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그는 이 찌개를 촌스럽다며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굶주린 배 앞에서는
이 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진수성찬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려다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에 들었던 젓가락이 쨍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악에서 극심한 수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저 세련되고 능력 있는 여사장이 자신이 경멸하고 버렸던 전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민준 씨는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굶주린 배와 늙어버린 몸이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된장찌개 그릇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밥 한 수를 뜨고 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맛, 달큰한 애호박 맛, 짭짤한 두부 맛, 모든 것이 어우러져 혀끝에서는 너무나 맛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지독하게 썼습니다. 민준 씨는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복이라는 황금 밥그릇을 제 손으로 깨부수고 헛된 신기루를 좇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던 헌신적인 아내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그것을 비웃던 자신은 이제 그녀의 동정심에 기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한 끼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인생이 민준 씨에게 안겨준 가장 쓰디쓴 인과응보의 교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준 씨는 식사값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겨진 지폐 몇 장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헬멧을 쓴 채 쏟아지는 비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정처 없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민준 씨는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 그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제가 이룬 부와 성공을 보았습니다. 곤궁함과 탐욕 그리고 남은 자존심이 그를 다시 돌아올 방법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직접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대신 가장 약한 고리인 민서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 씨는 민서의 학교 앞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으려 했었지만 여전히 고생한 기색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가 친구들과 나오는 것을 보자 민준 씨는 황급히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민서야, 아빠다. 민서는 멈칫하며 늙어버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민서의 손을 잡고 구구절절 신세한탄을 시작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너무 힘들다. 사기당해서 돈도 다 잃고 이제는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약 사 먹을 돈도 없어.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사는데 밤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아. 아빠가 다 잘못했다. 엄마랑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서연 엄마한테 아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아빠도 집에 돌아가고 싶어.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 내가 평생 너희한테 잘할게. 그는 늙고 병든 아버지라는 연극을 하며 혈육의 정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민서가 여전히 순진하고 쉽게 조종당하던 예전의 소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틀렸습니다. 오늘의 민서는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훨씬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거친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니 다행이에요. 아프시면 병원에 가세요. 제 용돈에서 생활비는 조금 보태드릴 수 있지만 엄마와 다시 합치도록 도와드릴 순 없어요.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하시거든요. 저는 아빠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엄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너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내 친아빠인데
민서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친아빠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아빠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아빠가 엄마를 내쫓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는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제 엄마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아빠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에요. 말을 마친 민서는 손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는 뒤돌아 학교 안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식당 일을 도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하교하는 학생들 무리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돈이 마치 자신의 고독한 삶에 내려진 무기징역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친딸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돌아갈 문이 영원히 닫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도시의 골목마다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을 때 한 기사 제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국경을 넘나든 대규모 사기, 도박 조직 검거, 주범 수십 명, 체포. 그리고 경찰서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의자들의 사진 속에서 저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얼굴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녀는 유진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명품 옷 대신 헐렁한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유진은 조직의 핵심 인물로 부유한 상류층, 부인 행세를 하며 돈 많고 어수룩한 남자들을 도박과 가짜 투자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연기했던 슬픔에 잠긴 과부, 고고한 첫사랑의 모습은 모두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민준 씨도 분식집 아주머니에게서 얻은 낡은 신문을 떨리는 손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한때 꿈에 그리던 연인이 15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며 민준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만약 그날 제가 단호하게 이혼하지 않고 재산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도 공범 또는 범죄, 은닉 혐의로 유진과 함께 철창 신세를 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혐오스러운 벌레를 던지듯 신문을 구석에 내던졌습니다. 그는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추위가 아니라 공포 때문에 덜덜 떨었습니다. 그는 그날 법정에서 제가 보여준 냉정함과 단호함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감옥살이라는 재앙에서 구해준 한 바가지의 찬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은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매시간 그를 옥죄는 고독과 가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이 다가오자 거리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설 준비를 했고 사방에서 경쾌한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축축한 반지하 방에는 죽음 같은 침묵과 값싼 술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서에게 도움을 거절당한 후 민준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밥 대신 술을 마셨습니다. 굶주림을 잊고 집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를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섣달금은 밤,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민준 씨는 텅 빈 술병 옆에 홀로 앉아 거미줄 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제 이름과 민서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뒷목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누가 쥐어짜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물이라도 마시려고 애써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차가운 바닥 위로 쓰러졌고 플라스틱 의자가 쿵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소리쳐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목이 굳어 하는 약한 신음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는 채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비로소 고독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친척도 없이 이렇게 죽어가도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연말 전기세를 받으러 다니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자 불길한 예감의 이웃들을 불러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쓰러져 희미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민준 씨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작은 골목길에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명망 높던 부교수는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웃들의 동정심에 기대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틀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민준 씨는 병원의 하얀 벽에 둘러싸여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환자들은 자식들이 죽을 떠먹여주고 아내가 얼굴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지만 그의 곁에는 차가운 링거액만이 천천히 혈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오른 민준 씨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버려진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민준 씨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은 이미 끝났고 의리도 거의 남지 않았지만 그가 민서의 친아버지라는 생각에 그를 고독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데리고 설날 아침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제 전남편이라는 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깡마르고 뺨은 움푹 패였으며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초점이 없었죠. 저와 민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가 이내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준 씨가 애써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민서는 제 등 뒤에 서서 안타까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와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곧장 원무과로가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퇴원할 때까지 돌봐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저는 침대 발치에 서서 민준 씨를 담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병원비는 전부 계산했고 간병인도 구해놨어요. 이게 내가 당신을 돕는 마지막이에요. 당신에 대한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민서를 위해서예요. 당신이 아무리 못난 사람이었어도 당신은 저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내 딸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외면했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야. 내가 자격이 없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뒤늦은 후회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 말하고 몸이나 잘 추스르세요. 이번 일 겪고 나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사세요. 눈 감을 때 곁에 배웅해줄 사람 하나 없게 되지는 말아야죠. 이게 내가 당신에게 해주는 마지막 조언이에요. 말을 마친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앙상한 팔은 허공에서 힘없이 허우적대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 도움이 마지막 연민이자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아님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후에 섞인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3년 후 맑게 갠 어느 가을 아침 제가 새로 이사 온 교회의 작은 정원에는 꿀처럼 노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활짝 핀 장미 넝쿨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평화로운 공간에 가득 퍼졌습니다. 38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화장품이나 비단 옷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유와 평온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서의 맑은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는 졸업장을 들고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이 옆에는 선량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선물 바구니를 들고 정중하게 제게 인사했습니다. 민서는 훌륭하게 성장하여 강하고 속 깊으며 사랑할 줄 아는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과거의 모든 폭풍우는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원의 찻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남자들이 다가왔지만 행복이 반드시 한 남자나 혼인신고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평안한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아이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연히 멀리 있는 나무 뒤에 서 있는 익숙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낡은 경비원 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여 70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저희 집 쪽을 몰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갈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딸이 성장한 모습과 전처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쓸쓸히 돌아서 갔습니다. 그의 고독한 뒷모습이 바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부르지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양심의 형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그는 진심을 버리고 허영을 쫓았기에 이제 고독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았습니다.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가 향긋한 연잎차를 우렸습니다. 길고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찾아낸 온전한 평화를 만끽하면서 말입니다. 마음쉼터 가족 여러분, 서연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인과응보의 여운은 우리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돈과 명예가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과 배신에 이끌리면 인간은 제 손으로 자신의 행복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여성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항상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존감을 지키며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악한 자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아 찬란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물하고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선량한 사람은 반드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마음쉼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